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인데요. 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은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의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유력하다. 그러나 이제 홍준표 의원이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변수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아무래도 당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우세를 보여왔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홍준표 의원의 우위를 좀 따라잡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공개된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예측했던 것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진 듯한 그런 모양새고, 그렇지만 당심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 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기면서 이제 상황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예측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큰 틀에서는 이제 예측대로 윤 후보가 선출이 됐고, 오늘 윤 후보의 수락연설을 보면은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합리주의와 포퓰리즘의 또 대결이다 이렇게도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대결이기도 한 것이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 구도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조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이제 후계자인 것이고, 자신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왔고 그 후계자인 이재명 후보와도 싸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가져왔던 이제 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라든지, 또 어떤 반문의 어떤 그러한 좀 정치적 주장을 해왔던 연장선에서 여전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지금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까지 거머쥐게 된 건데, 윤 후보의 승리의 원동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제 초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겠다, 정치에 입문해서 대선 후보로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국민의힘이 가졌던 이제 일정 정도의 이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험도 없고, 또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인데다가 또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장본인인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수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럼에도 기존의 국민의힘, 원래 과거 정권을 연상케 하는 기존의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 윤석열 전 총장처럼 외부에 있던 카드를 이렇게 긴급 수혈해서 이 카드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애초에 판단을 했던 거였는데, 경선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애초에 좀 중도층이라던가, 또 뭔가 국민의힘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의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고,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다운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대세론이 형성이 됐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심에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내의 대세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 당심을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지금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후에 그러면 뭘 해야 될지의 과제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오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부터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발언들이 격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원팀으로 진정한 원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앞으로의 그 원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들 간에 벌어진 예를 들면 홍준표 캠프 측에서 고발도 하고, 또 상대 후보들도 고발하고 이런 상황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후보들 간의 어떤 대립구도 이런 것들은 오늘 후보들이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들 간의 대립구도는 이제 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들끼리는 원팀이 이제 이루어지겠는데, 문제는 지지층이 원팀이 될 거냐, 이게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 홍준표 후보하고 강하게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가,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홍준표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이 젊은 층 지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온전히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젊은 층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대립하면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 상당히 고민일 텐데 지금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가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원 당규상의 그런 것이고 선대위 체제로 이제 가게 되면 선대위 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해서 이거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의 이 지지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원팀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를 앞으로 좀 힘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들 조금 더 짚어보자면 이제 경선 캠프가 본선 선대위로 전면 재편이 될 텐데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라고 밝힌 이 홍준표 의원의 앞으로의 역할이 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SNS에 남긴 글을 보면은 뭐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입장 일단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선거운동을 뭐 앞장서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선대위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선대위 외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SNS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응원하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든지 이런 좀 이 캠프 선대위 활동과는 별도의 자기 활동을 이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마이웨이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앞으로 관건이겠죠. 예. 그렇다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좀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이번 경선에서 상당히 가장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위에 그쳤고 사실상 대선 후보를 노리는 그 정도 급의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사실 승부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꺾였기 때문에 선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어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케미랄까, 시너지 효과랄까 이런 것들을 쉽게 낼 수 없는 조건이 사실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예를 들면 손바닥 왕자 논란이라든지 뭐 주술 논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좀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 경선에 열심히 이제 좀 응한 목표가 중앙 정치로 다시 복귀하는 것에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기 역할을 찾을 것 같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저격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캠프에서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런 것 이상의 어떤 전망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출마를 한다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것도 이런 역할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화된 어떤 뭐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선 후보들 외에도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별의 순간 이런 수사를 또 선물로 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연상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의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나 캠프에 결합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근데 이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일단 윤석열 캠프가 굉장히 매머드급 캠프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중에는 다선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캠프가 뭔가 몸집이 큰 것은 좋은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지휘대로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그런 것들은 잘 못할 수가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내 뭐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 사례들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장악력이 강한 사람이 이 선대위 내에서 중심을 잡고 이 캠프를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이 전략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캠프 내에서도 나오는 주장이에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장악력이 강하다는 것은 또 독선적인 어떤 면모가 있다라는
라는 점들이 캠프 내 잡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2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국민의힘에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의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과의 경쟁 관계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 어떤 지지층이 볼 때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홍준표 의원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가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 이제 내부 결합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권 고지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중 하나로 이제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이제 끝까지 가면 양자구도이냐 사자구도이냐가 지금 상당히 관건인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보수층 사이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완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분열됐으니까 이쪽도 안철수 대표 완주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당위가 커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 양강구도로 실제적으로는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결집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신사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대선 출마를 한 사람에게 지금 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뒤로 갈수록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면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얼마나 강하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강조를 해서 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일정 정도의 단일화 논의에 응하고 일정 정도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우려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안철수 대표를 지금 그런 단일화 논의의 협상의 상대로 인정을 안 하는 듯한 발언을 예. 계속 해왔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 어떤 협상력을 높여주지 말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보수층에서 안철수 대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실될 수 있는 표 자체를 지금 차단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인 건데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역으로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중화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또 보수의 심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찾았는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쟁이 아니라 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뭐 나름대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비상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아마도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돼서 이 경선 과정에서 뭐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만들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저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반격을 한다든가 이런 선택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상대당 후보가 선출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치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분위기를 미리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여유를 보이면서 상대 후보를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좀 태도를 취하면 좀 비교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좀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런 길을 택한 건데요. 하지만 두 후보 간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나 이런 것들은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번에 이런 대응을 가지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반응했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날을 세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국기문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을 그렇게 민주당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그러한 국기문란 사건의 당사자이고 또 이전부터도 상당히 이 정부의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을 사유해온 사람이지 않느냐. 이 기쁘게 뭐 상대 후보라고 해서 그것을 존중해주겠다라는 입장 피력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대립 구도 자체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뭐 오늘은 후보 선출 날이었기 때문에 좀 훈훈한 분위기였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치열한 전략 싸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각 후보들이 이제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어떤 전략들 좀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벌써 경선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날을 지금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성격을 문재인 정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작정하고 벌인 그러한 비리,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정권 교체의 당위로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에 맞서서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많이 거론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예. 근데 이 고발사주 의혹은 이 대장동 개발 의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 게요. 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고발사주 의혹이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어떤 비리와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의혹이라면 고발사주 의혹은 양 진영의 어떤 대립구도처럼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도 동일한 어떤 인식을 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이런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 정권과의 어떤 검찰개혁을 둘러싼 양대의 어떤 세력의 대결 아니었느냐라는 평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사주 의혹 그 자체가 가진 성격, 이 검찰권 남용과 뭐 윤석열 검찰의 어떤 부적절한 여러 가지 총선 개입 이런 걸로 규정하는 걸 넘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벌인 여러 가지 사건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장모 관련 의혹이라든지 배우자 관련 의혹 이런 것들도 방어하려고 한 사건이고 그걸 위해서 이 정권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혹이 서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네거티브의 그러한 맥락들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면 일단 다음 주에 광주와 봉하마을을 찾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광주와 봉하마을, 광주에 가는 것은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에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예. 그리고 좀 실책이랄까요? 이 실제로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상황에서 광주에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끝나고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사과의 의미가 좀 반감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관련해서 가는 거는 이제 경선에서는 이 어떤 보수적인 지지층에 어필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중도층에도 같이 어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전환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두 가지 다 광주 방문도 그렇고 봉하마을 방문도 그렇고 진심이 뭐냐 윤석열 전 총장의 진위가 뭐냐라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본심은 그 전두환 씨 발언과 그다음에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그런 것들이 본심인데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반면 경선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경선을 의식한 것이었고 지금 와서 하는 이 여기서의 행동이 본심이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데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울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인데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 뭐 이런 대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